정부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원과 안양 등 그간 비규제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5곳인데요. 자, 어떨까요? 수도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부가 예상했던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로 나올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을 연결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부의 추가 대책 우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가겠습니다. 네, 220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주요 작년 12.16 대책처럼 주요 대책은 아니고요. 후속 대책 성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수용성 지역에 확대 적용했다. 그래서 서울 분들은 이제 크게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 첫 대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용성 지역 그 네네. 중심.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이 5곳. 네네, 맞습니다. 핀셋으로 딱 이렇게 뽑아내듯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네네. 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일단 작년 12.16 대책 발표되면서 이제 서울은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반대로 풍선 효과로 수용성 지역이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됐던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지역하고 사실 용인하고 성남도 많이 올랐는데 용인하고 성남은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대책에는 빠졌고요. 네. 안양하고 의왕시까지 많이 올랐는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사실 다른 지역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안산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이 풍선 효과의 시발점인 수용성을 잡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차단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풍선 효과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온다. 왜 이쪽으로 이런 수요가 쏠린다고 보십니까?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성남이라든지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을 하긴 했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오르진 않았어요. 네. 한 5년, 6년 동안 안 오르다가 그 광교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올랐는데 작년부터 이제 상승을 타기 시작해서 사실 서울에 비교해 보면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굉장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개발 호재입니다.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지역 개발 호재인데 지하철 개발 호재가 이제 그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 이제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됐고요. 인덕원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이렇게 맞물렸다. 그래서 사실 12.16 대책으로 이제 서울 고가 아파트들은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들이 다른 물줄기를 찾고 있는데 개발 호재가 있고 저평가된 이런 지역들을 타겟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수요 또는 투기 수요, 그 실수요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번에 이 지역에 대한 과열 현상이?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고가 지역이긴 한데 다른 장안구라든지 권선구 같은 지역은 원래 이렇게 투자 수요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의외이긴 한데 물론 투자 수요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투자 수요가 마중물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물론 거래가 되니까 주민들도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주민들도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약간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들 대상 지역 아파트 값이 최근 들어서 얼마나 올랐길래 여기를 추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건지요? 정부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권선구가 2.54%, 영통이 2.2%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애청자들은 이게 2%가 올랐다, 1%가 올랐다 전혀 느낌이 안 오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좀 가격을 비교를 그렇죠. 해보면 알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아파트 가격을 이제 예를 들자면 수원 호매실 지역 같은 경우에 33평 기준에 4억, 5억 하던 아파트가 6억, 7억까지 오르고 이렇게 단기간에 몇 달 만에 1, 2억. 그러니까 강남에서 1, 2억 오르는 거하고 이런 지역이 1, 2억 오르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크다. 몇 달 만에 집값이 우리가 일반적인 시세 기준에서 본다면 한 20%, 30% 정도는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 또는 서울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워낙 큰 곳이다. 이렇게 오히려 올해 한 1월 정도, 작년 12월에서 1월 상승을 보자면 서울보다도 더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어떤 규제가 강화되는 것입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면 일단 이제 양도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2주택 이상이 되면 양도세 중과세가 돼서 50%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네. 3주택 이상은 60% 적용이 됩니다. 어. 그리고 세제 그러니까 세금 문제 이제 굉장히 강화되는데 이제 비과세 요건도 강화가 되고요. 대출 규제도 이번에 굉장히 강화가 되거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원래는 60%였는데 네. 이번 조정 대상 지역이 좀 더 이제 서울 거주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기존 조정 대상 지역과는 다르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LTV 그러니까 집 가격 대비 이제 대출이 얼마 받을 수 있느냐가 LTV인데 60%까지 대출이 됐는데 이제 담보 50%까지로 인정 비율이죠? 그렇죠. 네, 네. 담보 인정 비율인데 네. 이제 50%로 강화가 됐습니다. 어.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9억 초과가 되면 30%로 더 강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조정 대상 지역이다. 수용성 지역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 굉장히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용인이나 성남 지역들도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조금 약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정보다는 조정 대상 지역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고요. 네. 전매 제한이나 청약 제한도 당연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사실 굉장히 무거운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습게 볼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해야 되고요. 나는 60%까지 대출되는 줄 알고 또는 70%까지 대출되는 줄 알고 자금 계획에 맞췄다가 지금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50%, 9억 초과는 30%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다시 원점에서 다시 자금 계획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LTV 네. 주택담보대출 비율 일괄 60%에서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네네, 더 낮춘다. 네. 왜 이렇게 9억 원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이 차등을 두었을까요? 사실 이게 12.16 대책에서도 이제 이런 규제들이 나왔는데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했는데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서민 주거 안정을 해야 되고 고가 주택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9억을 고가 주택 이제 부자들이 사는 보호하지 않아야 되는 타겟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9억 초과는 대출을 더 강화해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9억 이하는 그래도 이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지를 더 많이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억을 초과하는 바로 이 아파트들이 지금 풍선 효과의 어떤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새 아파트들, 네, 광교라든지 수원, 용인 지역에도 최근에 이제 10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아파트들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아파트들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천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천장이 높아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다른 아파트로 이제 풍선 효과가 번지는 것을 막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런 대출 규제 얼마나 강력한 건지 예를 들어서 9억 원이 넘는 10억짜리 아파트 대출 받을 때와 그 종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대출 받을 때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0억을 상정해서. 10억 원, 네, 그렇죠. 10억 원 주택을 구입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원까지 대출이나 60%까지 60%니까? LTV니까 네네. 6억이 나오는데요.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LTV가 30%로 되니까 4억 8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대폭적인 대출금 그렇죠. 축소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6억 원의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1억 2천만 원이 펑크가 나는 거잖아요. 네. 사실 1억 2천만 원 갑자기 마련하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러운 대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 조치가 당장 내일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네, 이거는 대출 규제는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을 하신 분들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는데 일단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대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조치가 시행되기에 앞서서 급하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인가요? 어떨까요? 이게 좀 고민을 해야 아니, 될 게 3월 2일부터 또 규제를 한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네네. 말이죠. 지금은 3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은 3월 2일부터 되는데 그럼 이달 31일까지 3월 그렇죠. 1일까지 하면은 현행의 대출 한도를 또 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도 그러네요. 않았고요. 지금 와서 방향을 틀기가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3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 또 막상 은행에 가보면 은행들은 또 미리 또 보수적으로 이렇게 자금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미리 좀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네네.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서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의 70%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실수요자들은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실수요자 또 서민들은 세 가지 그 조건에 합당하면 뭐 네네. 무주택자라든가 또 부부가 1년 수익이 6천만 원 넘지 않다든가 그분들은 여전히 현행의 그렇죠. 대출 그 한도 그 네. 혜택을 여전히 받는다 이거죠. 네, 네. 대출은 충분히 가능한데 또 주의해야 될 게 실수요자라고 이제 무조건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규제가 되는 게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예. 진짜 실수요자죠. 그래서 집을 기존 주택을 팔고 실제로 전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 수요보다는 진짜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괜찮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네네. 가능하다.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실수요자들에게는 피해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실수요자에게도 그래도 피해가 갈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면이 있습니까? 피해가 갈 수는 있죠. 그래서 뭐 2년 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수요자라는 게 무조건 전입 신고를 꼭 2년 내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뭐 사고 미리 사서 뭐 3년 내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수요자들도 좀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불편을 최소화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가 투기 과열지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다. 이런 또 평가도 나옵니다만은 자, 정부가 말하는 풍선 효과를 차단한다. 그 실효성 부동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보다 이제 굉장히 강화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다고 해서 이게 사실 이렇게 뭐 투기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 과열을 막는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2017년 8.2 대책, 6.13 대책에서 6.19 대책에서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을 다 지정했는데도 집값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고 해서 바로 과열이 안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서울하고는 좀 다른 게 이런 경기도 수도권 지역들은 이제 아무 투자 수요라든지 수요층 자체가 서울하고는 달라서 서울처럼 그렇게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당장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분위기가 죽어버리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들불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조금 더 풍선 효과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도 수요 중심의 규제 대책이다. 이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타당성이 있는 지적일까요?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수요 억제 대책은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3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집값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충분히 확대가 돼야 되는데 3기 신도시가 발표됐지만 사실 언제 아직까지 뭐 아무런 이게 분양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입장이고 기존 주택의 희소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규제가 심해지니까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정부가 이게 자꾸 규제만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규제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빨리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공급 확대 대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지금 공급을 한다고 해도 이제 공사 기간이 3년이 걸리는데 준비 기간까지 따지면 3기 신도시도 발표는 했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답답한 입장이고요.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규제 대책이 이미 조정 대상에 들어 있었던 뭐 성남이라든가 용인, 수지 이런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미 그 지역은 이미 적용이 되어 왔습니까? 이미 적용이 됐죠.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적용이 되니까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기존보다는 같이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1세대 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추가되고요. LTV도 50%로 더 강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용청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예고가 나오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발표 시점을 놓고 고민했다.
늦추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떨까요? 그만큼 그래서 아마도 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총선이 아니었다면 아마 성남이나 용인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이제 입장을 전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내용을 규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했다는 건 더 강화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대출 규제도 더 강화됐고요. 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내용을 조정 대상 지역에 상당히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이 서민들 또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규제로 내려가는 걸 좋아합니까?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총선 민심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사람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내심 집값이 좀 더 올라주기를 바랄 것 같고요. 투자를 못하신 분들 또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좀 빨리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집 한 채 있는 분도 집값이 올라가면 좋지만 다른 지역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내 집보다 네. 더 좋은 지역들은. 그래서 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게 투자를 많이 해서 2주택, 3주택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10%도 되지 않거든요. 비율로 네. 보면. 그래서 네. 이렇게 집값이 많이 상승하는 거는 결국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다수의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나온 뒤에 시장이나 소비자들 반응을 좀 체크를 해보셨는지 어떤가요? 네네.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게 12.16 대책처럼 강력한 대책이 아니고 수용성 이게 안양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정이라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수용성이라든지 경기도 계시는 분들은 이제 새롭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서울 사례를 들자면 이게 한번 적용이 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렇게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이게 굉장히 달아올랐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꺾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집값이 잡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부동산 대책, 정부의 19번째 대책이라고 합니다. 자, 네네. 정부가 왜 이렇게 많은 빈번한 대책을 내놓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부 정책의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가 정말 시장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인지 어떤 편으로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시장을 따라가는 정책을 택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과열이 되면 규제를 하고 시장이 냉각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을 지난 30년, 40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원칙대로라면 정책이 시장을 리딩을 해야 되거든요. 앞서가면서 정부가 미리 예측을 하고 공급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꼭 필요한 대책,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 중과세라든지 이런 필요한 규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집값이 과열되면 규제를 했다가 또 한 3년 지나서 만약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이런 규제의 패턴을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했는데 역시 지난 정권처럼 똑같이 이렇게 시장 상황을 따라가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오른다면 규제를 더 할 것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2, 3년 지나서 경제가 또 안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는 다음 기회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인만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